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이현진이라고 해요. 제가 막둥인데요. 그것도 완전히 늦둥이었어요. 제 위로 언니랑 오빠가 한 명씩 있는데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부모님은 조부모가 하시던 식당을 대를 이어서 하셨어요. 규모가 아주 크다거나 이름난 대박집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작고 평범한 동네 식당이긴 했지만 조부모님은 물론이고 물려받은 부모님도 자부심과 나름의 철학을 갖고 식당을 운영하셨어요. 식당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에 나가셨고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셨지만 저희 집 형편은 딱 중산층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이야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중산층도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은 결코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딱히 부족함을 느낀 적이 없답니다. 제 성향 자체가 욕심이 많지도 않고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며 샘을 내거나 집착을 하는 것도 없었지만 완전히 늦둥이로 태어난 막둥이의 특권이라고 할까요? 저는 부모님은 물론이고 언니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집안 분위기는 늘 따뜻하고 평온했어요. 부모님은 식당에서 바쁜 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집에 돌아오시면 작은 거실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서로를 다독이는 시간을 꼭 만드셨거든요. 집에서 제일 어린 저였지만 가족 모두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줬고 제 의견을 중요하게 여겨줬어요. 저희 식구들은 큰 소리로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고 무겁게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식당이 나날이 번창했던 건 아니지만 부모님은 늘 소박한 즐거움을 찾으셨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언니 오빠 따라다니며 식당 일을 돕기도 했는데 그 작은 공간에서 나눈 대화와 정성들이 지금도 제게는 큰 가치로 남아있답니다. 늘 식당에 계시느라 바쁘셨지만 저희 가족들은 그렇게 식당에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여겼어요. 부모님은 제게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때 알게 된 것들은 제가 살아오는 동안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그리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제 또래 친구들만 해도 벌써 여러 차례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적어도 저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난하고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성적에 맞는 대학에 들어가 남들과 비슷한 대학 생활을 했고 이후 흔하디흔한 회사원이 되었어요. 그렇긴 한데 요즘은 그 평범한 회사원 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아직도 부모님께 용돈 받거나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친구들도 여럿 있으니 저는 저 스스로도 뿌듯하다 여겼고 부모님과 언니 오빠도 저를 대견하게 여겼죠. 우리 늦둥이, 우리 막둥이 하면서 말이에요. 언니 오빠는 이미 다 결혼했는데 저는 30이 넘도록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눈이 엄청 높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조건은 정말 따지는 게 별로 없는데 마음이 따뜻하고 속이 깊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못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불필요한 소모로 여겨지니 사람을 만나고 소개를 받고 그러는 것도 다 귀찮아졌던 거죠. 주말이면 부모님 식당에 나가 가게 일을 돕곤 했는데 제게는 그게 훨씬 더 의미 있고 재밌는 일이었어요. 부모님은 가게 나오지 말고 밖에 나가 친구도 만나고 데이트도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부모님 식당에서 일을 돕다가 배달을 가게 됐는데 제가 주소를 착각하는 바람에 배달 사고가 생긴 거예요. 다급하게 잘못 배달된 음식은 그대로 드시라고 하고 원래 주문한 음식을 갖다 드리러 갔거든요. 배달 일은 제가 자주 하던 일이 아니었던 데다 유난히 바빴던 날이라 정신이 없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사고를 쳤으니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손님께도 죄송해서 식은땀이 다 났어요. 진심으로 사과라도 드리려고
문 앞에 그냥 두고 오지 않고 벨을 눌러 직접 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정말 죄송해요. 늦었지만 원래 주문하셨던 음식 가져왔으니 맛있게 드시고 마음 풀어주세요. 아니, 뭘 이렇게까지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러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오히려 좋다고 신나 있어요. 잘못 배달 온 메뉴들도 이거 다 맛있어서 그냥 먹어도 될 뻔한걸요? 아, 정말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짠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저 친구가 입이 보통 짧은 애가 아닌데 지금 코 박고 먹느라고 아예 나와보지도 않았잖아요. 맛있게 드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저희가 따로 메모를 해뒀으니까 다음번 주문 때 더 신경 쓸 테지만 혹시라도 다음에 또 주문하신다면 이번 배달 사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서비스라도 조금 더 챙겨드릴게요. 아, 이미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요, 뭐. 서비스랑 상관없이 단골 될 것 같아요. 자주 주문할게요.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맛있게 드시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배달 사고를 내서 잔뜩 긴장했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태도로 별일 아니라며 오히려 저희 식당 음식 칭찬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너무 고마워서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지 몰라요. 정신이 없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연신 인사만 해댔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그 사람이 부모님 식당에 직접 찾아와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지 뭐예요. 그쪽에서 저를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해줘서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바로 다음 날 또 먹으러 왔다면서 환하게 웃는데 그때야 제대로 본 그 남자는 인상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저희 집 단골이 된 그 남자. 그런 인연으로 저는 그 남자와 가깝게 지냈고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 식당에서 보는 사이에서 조금씩 더 발전하게 됐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와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평일에도 몇 번 만나 자연스러운 데이트를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해 1년 좀 넘게 연애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도 나오게 됐어요. 부모님 식당 단골이라 부모님도 예랑이를 잘 알고 계셨기에 저는 예랑이와의 연애를 부모님께도 바로 알렸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저희는 거의 매주 부모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 부모님도 예랑이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죠. 너무 든든한 사윗감이라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예랑이를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예랑이가 저희 부모님께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해도 좋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점점 더 굳히게 됐던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도 예랑이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 그전까지는 예랑이 부모님과는 전혀 아무런 교류가 없었거든요. 제가 배달 사고를 쳤던 그 집은 예랑이 집이 아니에요. 거긴 원룸이었는데 예랑이 친한 친구가 사는 집으로 예랑이가 자주 놀러 왔던 집이었고 처음에 저희 부모님 식당에 올 때 그 친구랑 같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부터 알고는 있었죠. 연애를 하면서도 예랑이가 자기 부모님이나 집안 이야기를 그리 많이 하지는 않아서 저도 굳이 꼬치꼬치 묻지 않았는데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어 처음 마주하게 된 예랑이 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예랑이가 그렇게 부잣집 아들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입고 다니는 거나 타고 다니는 차만 봐도 대충 아는 거 아니냐고 하실 텐데요. 예랑이는 입고 다니는 것도 엄청 소탈했고 차를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아니었어요. 수수하고 털털한 서민의 모습 그 자체였죠. 그래서 처음엔 집안이 어려워서 저한테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렇더라도 저는 별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예랑이가 저희 부모님 식당 근처 원룸에 살던 그 친구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뜻 예랑이 부모님 경제력이 좀 있구나 싶었던 적은 있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아이, 너는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아직도 점심을 안 먹었다는 거야. 너 때문에 난 점심 두 끼 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나 혼자 한 그릇 사 먹고 들어간다니까 부득부득 나온 게 누군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어떻게 혼자 밥 먹게 만드냐? 야, 나 그런 놈 아니다. 아이고, 나를 손님이라고 생각은 하는 거냐? 하, 짜식, 언제부터? 아이, 나야 항상 너를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너 뭐 집에 있던 거 아니야? 여태 점심도 안 먹고 뭐 했어? 아, 뭐 좀 할 게 있어서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 엄마도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 이 식당 밥이 먹고 싶기도 했고. 엄마 안 계셔도 너희 집 아주머니 계셨을 거 아니야. 너희 아주머니 너 예뻐하시잖아. 모르긴 몰라도 밥 차려달라고 하면 너희 엄마보다 더 좋아하실걸. 그건 그래. 근데 이 자식은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 같지? 아, 이거 참 위험한 놈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나한테 잘해. 알았냐? 집안일 봐주시는 분이 상주할 정도라는 건데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두 분 다 바쁘시거나 집에 편찮은 어른이 계시다거나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연애를 하면서 얘랑이 어머니는 따로 하시는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전업주부시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 어렴풋이 얘랑이네 사는 형편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했던 게 사실인데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그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예랑이가 자기 집이라고 데려간 곳은 제 기준에서는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어요. 한껏 긴장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예랑이에게 이렇게 부잣집 아들인 줄 몰랐다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했더니 부모님 재력을 두고 자기가 먼저 뭐라고 언급을 하는 게 쑥스럽기도 했다고 하고 혹시라도 제가 거리를 둘까봐 그게 싫었다고도 하더라고요. 하긴 제가 예랑이에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뜻 맞춰 사는 게 좋다는 얘기를 몇 번 하기는 했었어요. 또 예랑이는 자기 배경보다 자기라는 사람을 그 자체로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됐죠. 그렇긴 했지만 사전 지식 전혀 없이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몰랐던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된 상태로 예비 시부모를 대면해야 하니 가뜩이나 긴장되는 첫 인사 자리를 앞두고 더 떨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이지 말 그대로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예비 시부는 사업으로 늘 바쁘신 분이라 식사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고 늦게 들어오신다고 하셔서 예비 시모랑 예랑이 저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했는데 예비 시모는 상당히 깐깐하신 분이셨어요. 솔직히 식탁이 있는 다이닝룸의 풍경부터도 제게는 낯설기만 했어요. 집 자체가 엄청났지만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공간은 정말 이질적이었거든요. 보통 주방에 식탁이 놓인 공간이 다이닝룸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게 아니라면 주방의 영역을 거실로 확장해서 거실에 커다랗고 긴 테이블을 놓는 경우가 있긴 해도 그렇게 아예 다이닝룸이 따로 넓게 마련되어 있는 걸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나 봤죠. 게다가 공간이 어찌나 화려했는지 말도 못해요.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높은 천장, 그리고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대리석 바닥 위로 은은하게 퍼졌고 거대한 원목 테이블 위에 차려진 음식이며 그릇들도 다들 무엇 하나 평범해 보이는 게 없었어요. 예비 시모가 그 공간에 들어서니 단정하게 차려입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예비 시모의 의자를 빼주시더라고요. 처음 연애 시작하고 예랑이가 저한테 그렇게 의자 빼주는 걸 하길래 제가 질색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어쩌다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해주시는 걸 받는 게 늘 불편했는데 예비 시모는 그게 일상이신 분이라는 걸 온몸으로 드러내셨죠. 자연스러운 시중을 받으며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연극적이고 이상하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는 오히려 더 동떨어져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예비 시모는 그렇게 식탁에 앉자마자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래, 이화여대 나왔다고 했던가? 아니요, 저 숙명여대 나왔습니다. 아, 숙대? 그렇구나. 그 전공은 뭘 했어요? 경영학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알았어요. 아유, 내가 편한 대로 할게요. 부모님도 식당을 운영하신다고 하던데 창업이나 그런 데도 관심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 일을 돕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부모님 식당이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그걸 물려받을 생각도 있는 건가?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냥 평범한 동네 식당이거든요. 그치만 부모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갖고 오신 가게예요. 여전히 건재하셔서 물려받는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직 전혀 안 해봤어요. 잘 나가는 레스토랑들도 다들 경영난으로 어렵다는데 영세한 식당은 더 어렵지 않나? 그래도 장사가 웬만큼은 되는 모양이에요. 네, 저 뜨내기보단 오랜 단골이 많은 식당이라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힘든 점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철학을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철학? 음, 말하자면 어떤? 그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단순히 음식을 파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랜 단골들과 신뢰를 쌓으며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내 가족에게 먹이는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늘 그런 거야 뭐. 다들 그런 거고. 저 그건 그렇고 부모님이 늘 바쁘셔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겠어요? 외롭게 자라진 않았어요? 네, 제가 막내인데다가 늦둥이라 언니 오빠가 늘 곁에서 많이 챙겨줬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았고 덕분에 가족 간의 정이 깊은 편입니다. 여기까지 예비 시모의 질문이 폭격처럼 이어졌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것들을 확인하시는 듯한 질문들이었고 그런 질문들을 하시며 제게 제 처지를 한 번 더 강조하시려는 듯한 의도가 내비치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건 바보라도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러니 예랑이도 잠자코 분위기 파악을 하고만 있었던 것 같은데 예비 시모의 질문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니 예랑이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는지 거들고 나서더라고요. 맞아요. 현진이네 가족들은 뭔가 달라. 내가 가까이에서 자주 보잖아요. 참 보기 좋은 가족, 모범적인 가족이거든요. 그러님? 그렇구나. 형제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 너는 외동으로 자라서 너밖에 모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내가? 엄마도 참. 나 밖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외아들인 거 아무도 몰라. 다 장남인 줄 알죠. 네, 친구들만 해도 외동이 워낙 많아서 옛날처럼 외아들이라고 특별할 것도 없지만 저도 특별히 외아들 티가 난다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담 다행이네. 그렇더라도 엄마인 내 눈에는 보이는 게 많죠. 그런 것도 그렇고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현실 감각이 없어. 아이고 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앞가림 잘하면서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요. 사회생활 시작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 그리고 결혼도 엄연히 현실인 건데 뭘 제대로 알긴 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엄마, 저도 30 중반 지나 후반으로 가는 나이인데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나이만 먹었으면 뭐해. 엄마가 지금 이런 소리 안 하게 생겼어. 예비 시모는 아무래도 저를 탐탁찮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게 말씀을 편하게 하시지 않는 것도 어쩐지 친근함을 주지 않고 곁을 주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느낌이었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같이 다 날이 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걸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건지 저는 그렇게 한껏 기가 죽기도 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한가득이었죠.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먹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예비시부가 들어오시면서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어요. 예비시부는 저를 보자마자 말씀도 탁 편하게 해주시고 바로 며느리 대접을 해주시더라고요. 예비시부는 척 봐도 소탈하고 편한 분 같았는데 예랑이는 아무래도 아버지를 닮았나 보다 했죠. 예비시부가 제게 하시는 질문도 제 배경을 알아보려는 혹은 확인시키려는 의도가 보였던 예비시모의 질문과 달리 제 가치관이나 됨됨이를 알아보시려는 질문들이 많았고 제 대답을 흡족해 하시며 저와의 대화를 진심으로 즐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예비시부에게 완전히 합격점을 받은 거죠.
사실 계속해서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던 예비 시모는 예랑이와 저희 두 사람 마음만으로 제가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 같았고, 마치 치밀한 심층 면접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도 이미 내정자가 있어 제가 붙을 수도 없는 부질없는 면접을 보는 것 같은 기분 말이에요. 그러니 예비 시부와의 대화를 두고 제가 합격점을 받았다는 표현을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쓰게 된 것 같아요. 예비 시부가 등장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떨어질 게 확실한 망한 면접을 보고 있었고, 그야말로 패색이 짙은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제게 합격점을 준 예비 시부는 구세주와도 같았어요.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와 달리 훨씬 유연하고 온화하신 분이셨어요. 저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도 좋은 부분을 더 먼저 봐주려고 하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아냈지만 예비 시모의 태도는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첫인사 후 몇 번쯤 예랑이와 만나는 자리에 예비 시모도 함께 어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한 번은 예비 시모 생신이라 예랑이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비 시모가 어지간한 좋은 식당은 안 가본 곳이 없으실 것 같아 새로 생긴 나름 핫한 곳으로 예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그 집 인테리어며 음식을 두고 근본 없이 이것저것 짜깁기식으로 갖다 붙여놓은 누더기 같다고 하시는 바람에 그 비싼 걸 먹고 체해서 소화제를 며칠이나 먹고도 안 돼서 결국 병원까지 갔었지 뭐예요. 그 레스토랑 흉을 보는 게 꼭 저한테 뭐라고 탓을 하는 소리처럼 들렸는데 묘하게 말씀을 그렇게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취향이나 안목에 대한 일장 연설을 들으며 신혼집 인테리어 같은 것도 예비 시모가 어지간히 참견을 하려고 하시겠구나. 그런 걱정도 들었어요. 예랑이가 계속해서 중간에서 예비 시모를 주저앉히고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그런다고 예비 시모가 주저앉혀지는 사람이 아닌 거죠. 또 한 번은 예랑이가 집에 뭘 두고 나왔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예비 시모와 단둘이 잠깐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비 시모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않고 제게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쯤엔 예비 시모도 제게 말을 편하게 해주기 시작하셨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잖아요. 말을 편하게 하시지 않았을 땐 저와의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게 서운했던 정도라면 말을 편하게 하시기 시작하니 그야말로 후덜덜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실지 더 긴장됐거든요. 그냥 말을 높여주실 때가 나았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또 무서운 심층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현진이는 취미가 뭐라고 했지? 저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도 좋아해요. 그래, 좋구나. 요리는 어떤 요리를 좋아하니?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게 좋아요. 부모님이 식당을 하셔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가 됐든 요리라는 건 가정적이고 좋은 취미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조금 더 근본 있는 요리를 배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 네? 아, 네. 요즘 요리에 대한 콘텐츠들이 여러 플랫폼에 넘쳐나니까 저도 관심 있게 보고는 있어요. 그런 데서 떠드는 거야 뻔하지. 뭐라도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지. 아, 네. 근본 말씀하시는구나. 네, 조금 더 생각해보고 관심 가는 게 생기면 그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의 근본, 예비 시모의 근본 타령에 정말 노이로제가 생길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사사건건 우아한 태도를 유지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예비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뭐랄까 결혼 후 저의 시집살이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그런 생각들을 하면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예랑이와 예비 시부를 생각하면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나 위안이 생기기도 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조금씩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저희 부모님도 식당을 하셔서 늘 바쁘시지만 예비 시부가 워낙 바쁜 분이라 예비 시부 시간에 맞춰 저희 부모님이 식당을 하루 쉴 작정을 하셨는데도
날짜 한 번 잡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아주 어렵게 잡은 귀한 날이었죠. 예비 시모가 워낙 식당 고르는데 까탈스러우시니 예랑이와 저는 상견례 장소를 두고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비 시부가 주로 다니시는 곳들 중에서 저희 예산에 맞는 곳을 골라보려고 했는데 예비 시모가 상견례를 시댁 소유 별장에서 하자고 제안을 해오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랑이네가 별장까지 있는 줄은 또 몰랐는데 한 번 더 놀랐죠. 하긴 그렇게 엄청난 부잣집에서 별장 하나 더 갖고 있는 게 그리 대수로운 일도 아니다 싶었지만 그래도 별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새삼 예랑이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게 또 실감이 나기도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랑이가 부잣집 아들이란 걸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었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잊고 지낸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한 번씩 그렇게 맞아, 부잣집 아들이었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까탈스럽게 굴던 예비 시모가 별장 초대까지 제안하셨으니 식당 고민하지 않아도 되어서 너무 좋았고 또 식당 잘못 골랐다고 타박 들을 일도 없어서 마음이 한결 편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비 시모가 이왕 결혼을 하게 됐으니 그간 제게 빡빡하게 군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해주시려는 것인가 싶은 생각까지 했답니다. 상견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 결혼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들이 인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예비시댁 별장에서 하자고 하신 건 정식으로 초대를 하신 거나 다름없고 그건 식당 잡아 하는 상견례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말씀을 듣고는 엄청 고맙게 생각하시고 선물로 뭘 준비하나 하며 행복한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부푼 기대를 안고 부모님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 별장에 갔어요. 예랑이가 저희 집으로 와서 차로 편하게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가줬는데 별장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공기 좋고 경관도 좋은 곳이 자리 잡은 멋진 곳이더라고요. 서울 근교에 이런 곳이 다 있었나 싶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네요. 아유, 아닙니다. 최 서방이 이렇게 데려와줘서 저희는 드라이브 편하게 하면서 왔어요. 그나저나 정말 너무 좋은 곳이네요. 주변 경관도 너무 멋있고 별장도 웬만한 호텔보다 더 멋진 것 같아요. 이런 게 별장이구나 싶네요. 아무리 괜찮은 호텔에 비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신경 써서 지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일찍 와서 뭘 좀 도와드렸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다. 오늘은 너희들이 주인공이 아니니. 예비 시모의 미소 가득한 환대를 받으며 들어선 정원에는 잔디가 아주 잘 가꿔져 있었고 벌써부터 가든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큰 테이블 위에는 초록 잔디 위에 더욱 깨끗해 보이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와인잔과 와인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들이 예쁘게 놓여 있었죠. 제대로 차려입은 요리사들이 스테이크를 구울 것인지 그릴에 불을 지피고 있었고 손질된 싱싱한 해산물들도 보였어요. 식재료 하나하나가 다 고급스러움 그 자체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시다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이런 모임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처음 이 별장 지을 때부터 그러려고 지은 거기도 하고요. 이런 여유 참 부럽고 좋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이런 호사를 다 누리고 호강하게 생겼어요. 어머님, 아버님 편하게 즐겨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시간 맞춰 못 오실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꼭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 괜찮아. 워낙 바쁜 분이시잖냐. 괜히 신경 쓰지 마시고 볼일 다 보고 천천히 오시라고 말씀드려. 네, 감사합니다. 날짜도 어렵게 잡은 건데 하필이면 직전에 또 일이 생겼다지 뭐예요. 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은 다 이해하고 계세요. 예비 시부가 그날도 조금 늦게 도착하신다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예비 시모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게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저와 저희 부모님은 예비 시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엄청 많이 했죠. 그렇게 식사가 시작됐는데 여유로움을 잔뜩 뽐내는 듯한 미소로 예비 시모는 식사하는 내내 대화를 주도하셨어요.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이 샴페인부터 식전주로 드실까요? 이거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프랑스로 출장 갔다 오면서 가져온 건데 아주 귀한 빈티지라고 해요. 아유, 그렇게 귀한 걸 저희는 샴페인 맛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뜯기 아깝지 않나요? 뒀다가 익다 박하사돈이라도 오시면 뜨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럴 순 없죠. 샴페인은 식전주로 마셔야 제맛이거든요. 엄만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 오시면 다 같이 의미 있게 마시면 더 좋죠. 어머님 아버님도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시니까요. 걱정 마. 그런 건 다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야. 사실 얘가 말은 이렇게 해도 어려서부터 이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술에 대한 감각이 좀 남달라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최서방 소주나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아주 고급 입맛이었어. 아유, 소주라니요. 그거야 뭐 주변 사람들 분위기 맞춘다고 그러는 거겠죠. 엄마, 제가 뭘 그렇게 그렇다고 그래요. 저 소주 좋아해요. 아버님, 한국 사람 역시 소주 아니겠습니까? 또 저렇게 철없는 소리 하네. 지금이야 뭐 소탈한 게 좋다 어쩐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 그저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누리고 있는 게 얼만지 알고나 저러는 건지. 아휴. 그 말에 저는 뜨끔했어요. 또 철없는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게 예사 소리로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철없는 소리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예비 시모 말에 맞장구를 치려 노력하셨지만 표정이 살짝 굳어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랑이도 저희 부모님 눈치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는데 오직 예비 시모만이 꿋꿋하게 자기 할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저희가 애가 외아들로 얘 하나잖아요. 정말 아낌없이 해주면서 키웠어요. 네, 그러셨군요. 저희는 형편도 그렇고 둘 다 바빠서 사실 그렇게 많이 해주지는 못했어요. 부모로서 자식한테 아낌없이 다 해줄 수 있다는 건 참 부러운 일입니다. 엄마도 참, 엄마 아빠도 저한테 아낌없이 다 해주셨어요. 저도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맞아요. 현진이가 이건 다 우리 부모님께 배운 거야. 그런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데요. 저는 진심으로 두 분 존경합니다. 존경은 무슨, 참 칭찬받으니 기분도 좋은데 최서방 내 술 한 잔 받을 텐가? 네 아버님 한 잔 주십시오. 예랑이가 신경 쓰는 게 티가 나서 그랬는지 저희 친정아빠가 나서서 일부러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고 애쓰기도 하셨고 그렇게 식사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비 시모가 식사하는 내내 시댁 경제력이며 예랑이가 크면서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계속했으니 그러다 갑자기 이야기가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멋모르고 철없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신경 쓰이는 말들도 하셨으니 더 그랬죠. 예비 시모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저희 부모님 눈치도 살피느라 저는 정말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혼란했던 식사가 대충 마무리가 됐을 때 예비 시모는 예랑이한테 집 안에 들어가서 뭘 좀 하라고 시키더니 바로 묘하게 얼굴 표정이 바뀌고 그때부터 제대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우, 이제야 좀 조용하게 할 말을 할 수 있겠네. 얘 현진아, 너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또 여기 와서 이 집을 보면서 어땠니? 네? 그게 무슨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음식도 이렇게 잘 마련해 주셔서 아니. 그럼 무슨 시험지 정답 같은 말 말고 진짜로 네 속마음을 말해보라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봐. 수준 차이 확실히 느껴지지? 그 말에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방금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니
예비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피식 웃더니 이어서 자기가 하려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여기까지 부른 거야. 그냥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게 확실하잖아. 이제 좀 알겠니? 어머니,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아직도 모르겠단 거야? 넌 그렇게 눈치도 없어서 어떡하려고 그러니?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랑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이제 좀 피부로 확 와닿지 않냔 말이야. 그래도 이 결혼을 꼭 해야겠니? 어머니, 그게 무슨 지금 저희 결혼을 다시 생각하라는 말씀이세요?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내 아들이랑 네가 애초에 가당키나 한 말이니? 괜히 나중에 이혼한다 어쩐다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파혼하는 게 맞아. 아니요, 어머니.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집안 배경이나 환경 같은 건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정당할 이유도 없고요.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더라도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처지는 결혼을 해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천만의 말씀. 그러니 네가 먼저 주제 파악하고 결혼 못하겠다고 하란 말이야. 아니, 사부인,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상견례라고 불러놓고 파혼을 하라고 하라니요. 보아하니 최서방이랑은 상의도 없이 일부러 최서방 들여보내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이러시는 건 아니죠. 이것 보세요. 부모가 돼서 딸 행복을 빌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 딸 우리 집에 시집 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보고도 몰라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최서방 당장 나오라고 해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던가. 그쪽 가족들 이야기는 그쪽 가족들끼리 해야지 그걸 왜 우리한테 이렇게 종용하듯이 하는 겁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은 본인이 지금 무슨 영웅이라도 된 줄 안다니까요. 그런 영웅놀이가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에는 대개 딸만 상처받게 될 겁니다. 아니 제가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아니요.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죠. 그럴 리가 있나요? 이왕 이렇게 다 까놓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까지 계시는 앞에서 그렇게 나오는 예비 시모의 태도에 저는 정말 실망했고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도 참고만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예랑이한테 얘기해봤자 안 될 걸 아니까 그런 식으로 야비하게 예랑이 없는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까지 모셔놓고 제게 그렇게 하면 예비 시모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예상대로 움직여줄 수는 없잖아요. 뭐가 어떻게 되는 그건 제가 감당할 일이지 어머니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바로 알 거야. 그때 후회하면 너무 늦지. 그러니까 이제라도 주제 파악하라는 거 아니니? 너희 부모님도 현실을 제대로 아시고 딸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테니 내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다. 아무리 그래도 그 최서방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이렇게 얼굴을 바꾸시는 건 정말 지금 우리 애 붙들고 협박이라도 하는 거예요. 아니 협박이라니요. 저는 현실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괜한 희망 고문보다 이게 낫다고요. 아무리 봐도 안사돈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자리에서 그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몹시 불쾌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네.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제 며느리가 돼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그건 정말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제가 화를 내며 제 할 말을 하니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시모에게 정색을 하며 부당함을 들고 나섰고 그러니 예비 시모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그렇게 일촉즉발의 분위기 속에 별장에 커다란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예비 시부가 뛰어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껏 불편해진 분위기의 한중간에 예비 시부가 등장한 겁니다. 예비 시모가 어떻게 그 순간을 수습하려는지 지켜보려고 했는데 예비 시부가 그렇게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엄마를 보고 너무 놀라며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예비 시모 때문에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있던 저희 부모님도 그런 중에 예비 시부의 행동을 보고 어리둥절하시긴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저를 아세요?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세요? 아, 선생님, 저 최병문입니다. 마포중학교 1학년 1반 키 작고 눈 나쁜 최병문이요.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병문이? 아이고, 세상에. 기억하다마다 네가 정말 병문이니? 선생님, 정말이세요? 제가 기억나세요? 아이고, 그러면 기억하지. 내가 처음으로 담임을 맡았던 반이었잖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구나. 그러고 보니까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구나.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선생님이야말로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세요. 아, 여전히 고세요. 나야 이제 호호 할머니가 다 됐지 뭐. 그러니까 최서방이 자네 아들이란 말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사실 저희 엄마는 아빠와 결혼해서 조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을 물려받기 전까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땐 이미 엄마는 학교를 그만두신 지 오래된 상황이었으니 저 또한 그러셨다는 걸 말로만 들었을 뿐이었거든요. 아빠랑 결혼하면서 아빠의 뜻을 존중해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고민 끝에 학교를 그만두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비시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이 저희 엄마였던 겁니다. 저는 저희 집 늦둥이이자 막둥인 반면 예비시부모는 일찍 결혼해 예랑이를 바로 낳은 것이라 저희 엄마랑 예비시부는 사제지간이 가능할 정도로 나이 차이가 꽤 나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우연이 흔한 건 아니잖아요. 예비시부는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이나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 해요. 예비시부의 아버지도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라 원래 부유하게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사업이 망해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졌고 그랬기에 예비시부는 더욱 더 적응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복잡한 가정 환경 속에 중학생이 된 예비시부의 담임이었던 저희 엄마가 진심으로 대하고 실질적인 도움도 줬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교육청 데이터베이스에다 은사 찾기 같은 걸로 조회도 하고 이리저리 수소문도 해봤는데 이미 너무 오래전에 학교를 그만두셨더라고요. 맞아. 내가 결혼하면서 바로 선생을 그만뒀었어. 주소도 연락처도 다 바뀐 상황이어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셨던 다른 선생님들 중에 연락 닿는 분들에게 여쭤보기도 했는데 연락하는 분이 안 계셨어요. 학교 생활을 몇 년 하지도 않았으니 그 시절 지인들이랑은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 게다가 누가 나를 찾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해봤으니 교육청 정보 같은 걸 내가 신경이나 썼겠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선생님 생각을 했어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선생님. 예비시부는 결국 눈물까지 흘리며 감격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 태도가 어쩐지 부자연스러운 걸 눈치채고 이상하게 여기고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상황이 그쯤 되니 예비시모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입술을 깨물다가 실수로 너무 세게 깨물었는지 피까지 흘리는 거예요. 그걸 닦으려고 휴지를 줍다가 다리가 후들거렸는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초조한 마음에 들고 있던 컵을 놓쳤고 그 컵이 날아가며 하필이면 그 별장에서 키우는 커다란 개머리에 명중하는 바람에 개가 짖으며 달려들어서 예비시모는 기겁하고 도망치며 뛰어다니는데 그 꼴이 정말 눈뜨고는 못 볼 정도로 우스꽝스러웠어요. 그 와중에도 저희 부모님이나 제가 예비시부에게 무슨 말을 하나 신경 쓰느라 고개가 계속 돌아가는데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간 제가 보기에도 예비시모는 예비시부에게만큼은 찍소리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경제권을 예비시부가 확실하게 쥐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았죠. 물론 예비시부가 예비시모를 엄격하게 대하거나 특별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았지만 늘 예비시모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고
예비 시부에게 항상 최선을 다해 잘하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서도 예비 시부가 좋다니 별말 못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랬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로는 성에 안 찼던지 나름대로 꾀를 내어 별장에 불러놓고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면 알아서 나가 떨어질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저희 엄마는 예비 시부에게 엄마를 기억하고 찾으려 해줘서 고맙다고 또 이렇게 성공한 기업인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예비 시모가 저희 부모님과 제게 했던 만행을 다 이야기하셨죠. 중간에 예비 시모가 끼어들어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예비 시부가 눈치를 줘서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난 예비 시부는 노발대발하셨고 그 사이 다시 마당으로 돌아온 예랑이도 저희 엄마가 하시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예비 시모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난리가 났죠. 엄마, 그러려고 저한테 집안에 들어가서 할 일들을 시키신 거예요? 설마 이렇게까지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엄마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아유, 오해야 오해. 그게 말이다. 그러니까 예. 여보, 그러니까요. 제가 말 실수를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의도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두지 못해? 내가 당신을 알고 내 선생님을 알아. 또 현진이도 알 만큼은 알아. 현진이나 내 은사님이 당신을 두고 그런 모함을 할 이유가 없지. 당신은 충분히 이런 짓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이고 말이야. 여보,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당신 아내잖아요. 내 말을 좀 믿어줘야지요. 그놈의 당신 소리도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줘야 정신 차리겠어. 차라리 솔직하기라도 하면 낫지. 당장 여기 두 분과 현진이한테 용서를 구하지 못해? 예비 시모는 괜히 어쭙잖은 변명으로 헛소리를 하다가 예비 시부에게 더 호되게 혼났고 예비 시부와 예랑이는 예비 시모 대신 저희 부모님과 제게 100배 사죄하며 예비 시모 때문에 예랑이와 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사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제게도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다 하시며 예비 시모가 다시는 그런 식으로 저나 제 부모님을 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앞에서 예비 시모에게 확실한 다짐을 받아주셨죠. 예비 시모는 완전히 쭈그레져서는 저와 저희 부모님께 빌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 마음이 어디 그리 쉽게 풀릴 수 있었겠어요? 예비 시모가 한 짓은 그렇게 사과 한 번으로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은 아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겪은 일은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사과 몇 마디로 용서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그렇지만 내 오랜 제자인 자네와 또 최서방을 봐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는 않겠네. 예, 선생님.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집안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애들 결혼에 대해서 그거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네. 제일 중요한 건 현진이 의사 아니겠나?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는 것도 애들 결혼을 두고 안 싸더니 왈가왈부하며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 때문인데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지. 저희는 전적으로 현진이 의견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현진이 네 생각은 어떠냐? 저는 어머님이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만 지켜진다면 그렇다는 보장만 있다면 결혼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절대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책임지마. 나를 믿고 계획했던 대로 결혼식을 치르도록 하렴. 그렇게 해서 일단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후로 뭐라도 하나 예비 시모가 이상하게 굴기만 하면 바로 판을 엎어버릴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비 시모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아니 태도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시댁에서의 입지가 아예 바뀐 것 같았어요. 원래도 예비 시부에게는 쩔쩔매던 분이었지만
그래도 자식 잘 키워놓고 내조 잘하는 아내로서의 위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예비 시모가 제게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굴면 바로 이야기하라는 든든한 지원이 2명이나 있으니 저는 예랑이와 예비 시부를 믿고 예정대로 결혼을 할 생각이에요. 엊그제는 신혼집 계약을 마쳤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혼살림 장만해서 채우는 일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런 큰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이 결혼을 내가 정말 잘하는 건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해요. 골물대로 골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보다는 그냥 펑 하고 터져버리고 상처를 수습하고 아물기를 기다리는 게 나은 것 같다고 할까요?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예비 시모도 예비 시부나 예랑이 무서워서 바뀐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라도 별소리 못하고 잠잠하니 좋긴 하네요. 여러분 저 결혼 잘하는 거겠죠? 예비 시모만 아니면 예랑이는 물론이고 예비 시부도 과분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와의 놀라운 인연까지 더해졌으니 양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잖아요. 예비 시모만 아니면 일하는 단서가 붙는다는 게 여전히 씁쓸하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당장 저나 저희 부모님이 마음 고생하거나 상처받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결혼식 앞두고 다들 싱숭생숭하다고는 하던데 저는 이런 복잡한 일들까지 더해져서 나름대로 혼란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잖아요. 지금이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행복함을 만끽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다 털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정말 좋은 마음만 갖고 결혼 준비 잘 하려고요. 이게 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